월 140만 원을 벌었는데 실제로는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꼭 알아야 할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소득 신고를 안 하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 할 소득 신고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생기면 수급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하시는데 사실 대학생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 가정은 4인 가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생인데 작년에 1년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월 80만 원만 해주셔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실제 소득으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9개월 정도 월 140만 원 넘게 받았고 나머지 3개월은 그보다 적게 받았거든요. 퇴직금 차이가 약 80만 원 정도 나는데 세금 신고를 정정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까 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소득 신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근로활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자체, 즉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금까지 받은 급여를 모두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특히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거나 3회 이상 신고 누락이 계속되면 의도적인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소득을 신고하면 정말 수급 자격을 잃게 될까요? 다행히 대학생에게는 상당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9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월 4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의 자녀가 월 14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먼저 140만 원에서 40만 원을 기본 공제하면 1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30%를 추가 공제하면 30만 원이니까 실제 소득 산정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즉, 14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7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다른 예시로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월 100만 원을 벌었다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빼면 60만 원, 여기서 30%인 18만 원을 빼면 실제 소득 산정액은 42만 원입니다. 월 8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을 빼서 40만 원, 여기서 30%인 12만 원을 빼면 실제로는 28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죠. 그런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퇴직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정확히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할 때 기본재산액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이 있어도 소득 환산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김소담 씨의 경우 퇴직금 차이가 약 80만 원 정도라고 하셨으니 기존에 보유한 재산과 합쳐도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즉시 소득 신고를 하세요. 지연될수록 부정수급 위험이 커집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아르바이트 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셋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에게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문의하고 정확한 급여액 산정을 받으세요. 그럼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 산정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득 증가로 인해 생계급여 금액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전체적으로는 가정의 총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약 195만 원입니다. 김소담 씨 가정에서 자녀가 월 140만 원을 벌더라도 실제 소득 산정액은 70만 원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여전히 선정 기준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29세 이하까지 적용되며 3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대학생이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각 1년까지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계속 신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발견됐을 때 지금까지 받은 모든 급여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즉 아르바이트 고용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따라서 퇴직금을 위해 세금 신고를 정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위한 소득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 절차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세요. 신분증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실제 소득 산정액을 계산해 줄 거예요. 만약 이미 몇 개월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습적인 신고 누락이 3회 이상 계속되거나 6개월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지만 즉시 신고하고 사정을 설명하면 악의적인 부정수급이 아닌 실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의 근로소득에만 특별한 공제 혜택이 적용되니까 다른 가구원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계산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점은 이 공제 혜택이 다른 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격 판정에도 동일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대학생 자녀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제가 적용되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계속한다면 매월 소득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김소담 씨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 소득 산정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소득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금융재산 기본공제 범위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룬 내용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소득이 생겼을 때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